빈브라더스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 갈 때 창업할 때 빈브라더스를 굉장히 또 많이 보고 저런 회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었죠. 함께해요. 네. 빈브는 한국의 블루보틀 같은 최고의 기업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유에이지맨님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나 했더니 빈브라더스에서 근무를 하셨는 걸로. 제가 심어놨어요. 이 주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여서. 그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요? 네. 이걸 항상 서두에 까시더라고요. 오늘은 오늘 홈바리스타 분들 별로 안 들어오실 것 같고요. 말하면서 이렇게 실드를 막 계속 치시면서. 그래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서. 어떤 것들은 이제 통계 자료가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약간 파레토의 법칙으로 뭐 되게 큰 회사가 이 정도 하면은 나머지는 다 모아도 뭐 이 정도일 것이다. 약간 겐또 수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수치인 걸 좀 미리 좀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대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항상 컨텐츠에 자신 있지 않아요. 카페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3위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건 유로모니터에서 내줬던 통계고요. 정말 이 통계가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진짜... 정말 통계가 없다. 진짜 없죠, 근데. 유리모니터에서 저 연도에 이제 한 번 했고 그 다음 연도에 언제 해줄까 이제. 정말 없습니다. 정말. 네네. 지금 18년도에 봤을 때 이제 뭐 원두나 믹스커피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세계 안에서의 위상은 되게 낮은 편이어서 카페 시장은 정말 크고 앳홈 뭐 집에서 마시는 원두나 믹스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200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성장률은 엄청났던 거잖아요. 거의 7배 성장한 거고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 8위 정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건 커피를 마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카페를 많이 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커피숍 시장 규모니까. 이거는 이제 카페 매출. 와, 미국은 뭐 진짜. 와, 미국 원래 이거 다 합쳐도 이거 못 가네요. 근처도 못 가겠는데요, 이게. 안스타님이 저한테 한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 그래서 규모 어느 정도냐. 근데 제가 브런치에도 막 추산해봤는데 너무 겐토로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겐토는 제가 그 통역을 해드리면 추산했다. 대충 세매보았다. 뭐 대충 세매보았을 때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세매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요. 뭔가 작년에 들어왔던 어떤 생두 규모에서 우리가 주요한 어떤 스페셜티 커피를 수입하는 그런 생두 수입사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들여오는 매출로 추산한 뭐 생두 수입량, 뭐 어떤 회사는 대략적인 수입량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전체 총합으로 봤을 때 어떤 가장 큰 회사들이 이 정도 하니까 전체 다 합쳐도 이 정도 이내일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보았을 때 이제 5% 정도 이내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스타벅스 리저브나 폴바셋 같은 어떤 브랜드들을 다 리저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두나 폴바셋에 사용하고 있는 원두를 다 스페셜티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커피 시장의 5%. 생두 규모로 보면은 그런 거여서 저거는 이제 가격이 곱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들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시장 사이즈로 보면은 저거보다는 더 크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로 보는 이제 한국 시장 특징이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이제 80개국에 있고 매장 수가 33,00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방문하는 고객이 1억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매장 수 탑5 국가를 보면은 미국이 15,000개, 중국이 4,800개, 일본이 1,600개, 캐나다 1,500개, 그리고 한국이 1,50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탑5 안에 들고 있고요. 인구당 리저브 매장이 좀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1, 2년 정도 돼서 지금 기준으로는 막 전체 데이터를 본 건 아닌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리저브 매장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건 뭐 거의 10배 차이인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그만큼 좋아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큼 뭐 커피를 그냥 많이 먹는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가 생기는 게 리저브 전용 매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매장 내에 리저브를 약간 샵인샵처럼 넣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전환을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올치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도대체 이 10배입니다. 이게 10배. 인구 1000명당 매장, 1000만 명당 매장 수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스타벅스 모델로만 봤을 때는 이제 더 성장성에 제약이 있다라고 더 일찍 판단한 걸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되게 빨리 성장하고 카페들의 개별적인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제3의 공간의 포지셔닝만으로는 계속해서 확장해가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빨리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한국 커피 시장은 제가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나 아니면 제가 그냥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카페들을 봤을 때도 느끼는 거고 카페쇼를 저희가 하면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커피인들 통해서도 듣는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정말 카페 매장이 왜 이렇게 많니? 이 얘기랑 카페가 되게 늦게 열어서 늦게까지 한다 이거랑 매장들 왜 이렇게 다 멋있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눈둘 바를 약간 모르는 그런 매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본 난 이런 컨셉 카페 처음 왔어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어디 같이 가면은. 소매 매장의 경쟁력은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보고요. 다양한 것에서 기인한데 인구 대비 이제 우리나라가 카페 숫자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시장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더 열심히 하고 어떤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도 있고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카페를 가는 거가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커피 소비의 동인이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 만나러 가는 거가 되게 크고 공간으로 소비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집 아닌 공간에 뭔가 가서 환기하고 여행 가듯이 가고 드라이브 갔다 오고 이런 거에 다 어떤 지점에 카페가 있잖아요. 요즘에 대형 카페 이제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초반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성수동에 대림창고 있거나 뭐 아니면 테라로사 같은 매장들 보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큰 매장이 없으니까 카페가 그렇게 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놀라.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갑자기 이런 게 이렇게 대형 매장이 근데 막 또 가면 막 또 있고 막 또 있고 막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 이렇게 카페가 커?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는 또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의 그런 공간을 기획하는 것 또 우리나라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들 카페 찾아가시니까 인스타그램으로한 요소도 되게 잘 만들어내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소매의 어떤 그런 컨텐츠 매장 경쟁력은 정말 엄청나고 만약에 한국에서 5년 이상 커피 장사를 되게 잘하셨다 이러면 사실 해외 어디 가서도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전 세계 있다. 어디 가서도 네 실리콘밸리 가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 근데 이렇게 소매 끝단은 너무 잘 발전돼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 비해서 산지의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리적인 거리감도 사실 너무 크고요. 뭐 저 우리나라에서 남미 한번 가려면 경유 한번 해야 되니까 뭐 40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기본인데 미국에서는 5시간 뭐 8시간 뭐 이렇게 가면은 뭐 한데 8시간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 가듯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지리적인 어떤 거리감 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산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작은 사이즈일 때부터 나가는 거를 이제 좀 가로막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매장이 별로 없는 그런 작은 규모의 로스터리 혹은 로스터리 브랜드들도 다 그린비바이어를 두고 다 막 직접 가서 사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부 쪽에 있었던 라 디보시옹이라는 회사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여기 매장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도매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었는데 무슨 콜롬비아인가 그런 산지에 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리브레처럼. 아 진짜요? 근데 거기는 정말 매장 하나일 때부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막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커지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됐을 때 이제 막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냥 미국 회사들 아니면 호주 회사들은 심지어 더 어떤 로스팅량이나 그냥 다루는 매출 규모가 더 적을 때도 그런 브랜드들도 아예 진짜 초반부터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지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 되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커피 경쟁력은 이제 카페 쪽 경쟁력은 정말 엄청나다. 하지만 밸류체인의 앞단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산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더 발전될 여지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 엿보기. 미국 커피 시장 전체 규모는 이제 한 88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집 밖에서 소비하는 거, away from home이랑 집에서 소비하는 거, 그게 큰 카테고리 이제 두 가지로 SCA에서 나눠준 통계가 이제 17년도 거 기준으로 있는데, 집 밖에서 마시는 거에 한 뭐 45% 정도가 카페들에서 소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벅스가 11년. 아, 저기, 여기 스타벅스. 네네. 네, 스타벅스가 이제
10조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카페들 중에서 이제 21.5조 중에서 스타벅스가 10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미국 카페 시장에 진짜 한 절반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한국보다 더 하네요, 그러면? 한국보다 더하죠. 매장 개수도 한 한국의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전체 카페 시장에 비했을 때 스타벅스 차지하는 파이와 한국 전체 카페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파이가 저는 한국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에요. 미국이 더 크네요. 네, 한국은 뭐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미국은 이제 한 40에서 50% 사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정말 스타벅스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서 이제 소비되는 곳들은 뭐 편의점 그리고 밑에 푸드 서비스랑 호레카가 뭐냐면 호텔, 레스토랑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을 묶어서 이제 호레카라고 케이터링 뭐 이런 쪽을 이제 CA라고 해서 네.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이 이제 좀 큰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가 이제 2.8조, 그리고 던킨이 4.6조. 던킨도 되게 크죠. 던킨 진짜 크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미국에 가서 그냥 일반 지인분들 얘기 들으면 데일리 커피는 다 던킨에서 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던킨이 정말 커피를 금방금방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퀵 서비스 리테일 분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오피스 커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조 단위로 똑같다고 환산했을 때 네. 63조 안에서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21조 정도여서 한 30% 정도 집 밖에서 마시는 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이제 한 10조에서 뭐 12조 사이로 추산이 되는데 거기 중에서 정말 대부분이 카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된 커피 전문점 개수 곱하기 평균 매출이 나와요. 통계청에서 해주는 거 이제 곱해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70%, 80% 정도가 완전히 카페에서 나오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카페 중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집 밖에서 먹는 것도 카페 외에 다른 다양한 공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먹는 것들을 쭉 보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채널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메일, 인터넷 앤 어더이 이제 온라인이어서 웨어하우스 클럽스 같은 데는 뭐 코스트코 같은 데겠죠? 이제 그런 데서 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절반 이상이네요. 네. 8.5조. 네네. 그리고 슈퍼마켓도 이제 6.6빌리언이어서 이거는 아마 사이즈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이제 로컬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이어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온라인이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네. 커피 카테고리 안에서는 17년도까지 그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해 먹는 게 막 비중이 되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와, 한국 커피 시장을 10조라고 보는데 여기는 그냥 큰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 원두 시장이 8.5조. 그때 미국 갔을 때도 느꼈던 건데 네. 매장이 한 2개 뭐 아니면 매장이 하나인데 로스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럼 스페셜티 커피 시장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내셔널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USA와 SCA가 협업해서 최근에 2020년도경에 했던 조사를 고객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너가 마신 커피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30% 정도였었거든요. 정말 많이 침투했으면 뭐 30% 정도 침투하지 않았을까? 체감적으로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15%에서 20%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미국도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네요. 네. 이번에는 호주로 가볼까요? 아, 이제 갈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들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또 눈이 계속 저를 바라보실 때 아니요. 저는 지금 그거 렌즈 때문에 그래요. 또 스페셜티 커피 하면은 호주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호주는 제가 17년도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호주랑 우리나라랑 스냅샷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정도면 호주가 이제 2,300만 정도고요. 서울에 밀집된 게 1천만 정도, 멜버른에 한 400만 정도 계세요. GDP는 호주가 한 2배 정도 높은 편이었고요. 서울 카페 수는 1만 개 플러스 정도였고 멜버른은 이제 반 개 정도, 5천 개, 이제 50%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멜버른도 인구 대비하면 카페가 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네요. 근데 밑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저 2017년에 뭐야? 이제 1,000개 돌파했었는데요. 호주에는 스타벅스 27개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로컬 프랜차이즈 강자 이디야는 이제 저 때 뭐 2,000개 매장 넘었을 텐데요. 호주에는 로컬 프랜차이즈 강자
커피 클럽이었는데 저게 300개. 그래서 완전히 다 개인 브랜드들의 어떤 시장이죠. 스타벅스 숫자가 충격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고 이제 호주는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 커피가 좀 일찍 발전된 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호주에 정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그런 에스프레소 바들이 생기고 피제리아 이런 데서 막 커피 팔고 막 이런 게 결합되면서 그때부터 좀 커피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미국 회사들은 자기들이 살 생두를 주로 소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이즈가 아무래도 안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생두 수입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다른 회사들한테도 막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것도 사면서 생두도 막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모스나 아니면 커피 리브레 같이 이제 초기부터 비즈니스를 해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매나 아니면은 매장이나 뭐 온라인 쪽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앞단의 밸류체인 생두 쪽으로 더 빨리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사와야지 이제 좀 규모의 경제가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런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이 이렇게 소규모 생두 회사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생두를 직접 수입하면서 네. 쓰고 그 생두를 또 판매하기도 하고. 네네. 이게 단일 브랜드의 오렌지 주스예요. 네. 생산자 얼굴이 있는데 이 오렌지 주스는 저분 얼굴에서 나오고 이제 어떤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같은 브랜드인데? 같은 브랜드인데 델몬트인데 어떤 거에는 이제 안스타가 찍혀 있고 어떤 거에는 제가 찍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말 이거는 사실 되게 가공품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인데 여기에도 저 생산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포스팅할 정도로 정말 이 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을 되게 자세히 하는 어떤 문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도 항상 어떤 플레이트 디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막 이제 구성 재료들로 막 소개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로즈마리라고 하면 뭐 이 로즈마리가 어떤 지역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다 그 지역이랑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걸 재료를 소개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식재료에 대해서 되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 트레이서빌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따지고 그게 엄청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개인 브랜드, 더 작은 단위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 회사들이 이제 어떤 커피를 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산지랑 생산자 중심으로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우드메리에서 이제 드립 커피를 시켰을 때 예전에 받았던 어떤 카드인데요. 이 콜롬비아 이 3종을 스페셜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생산자 농부의 모습이랑 이걸 다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원에다가 넣어주시고 막 엄청 자세하게 우리나라도 저희도 이제 원두카드 소개하고 하는데 이제 그 뎁스가 더 디테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파이브 센시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품종들을 막 소개하면서 뭐 플래터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생두 컨텐츠가 훨씬 더 좀 풍성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이제 매장에서 소개할 때에도 마치 안스타가 이제 농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안스타는 뭐 딸이 몇 명이고 뭐 그 딸을 위해서 막 어디까지 가야지 뭐 이 밀을 갈 수 있고 그런데 뭐 거기 갈 때는 뭘 자전거 타고 가. 뭐 이런 정보를 바리스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약간 개인 정보잖아요. 그거는 약간 너무 갔는데. 근데 그런 급으로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얘기해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글로 읽으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비 바이어들이 일단 되게 많이 나가고 그린비 바이어들이 그런 바리스타 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마치 내 친구의 친구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글로 이제 막 수입사에서 보내준 걸 보고는 사실 그 정도의 정보도 없고 뭐 가족관계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친근하게 내가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호주에서는 이런 커피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고 바리스타들이 되게 마치 이 농부가 뭔가 멀리서 나랑 화상 통화하는 그런 친구인 것처럼 소개해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가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저는 오나라는 그 브랜드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오나는 사실 멜버른에 위치하지 않고 캔버라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니도 아니고 이제 멜버른도 아닌 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근데 저도 몰랐는데 사샤가 원래 배구 선수였더라고요.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셨는데 이제 커피에 빠지셔서 이제 바리스타 챔피언에 출전하시고 프로젝트 오리진도 이제 그 대회 우승한 어떤 전후로 이제 생두회사를 차리고 그곳에서 실제 산지들에서 엄청난 가공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고 오나에서는 되게 팀의 출전을 엄청 많이 격려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누구나 대회를 좀 꿈꿀 수 있고 또 생두도 되게 다양하게 아예 가공하는 것부터 인풋을 넣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생두로도 이제 후원을 해주고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지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호주가 스페셜티 커피에서 계속
계속 위상을 갖게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20번째 정도 발송이 됐고요. 다양한 주제들, 바리스타 분들 그리고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을 타겟해서 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분들의 뭐 내 몸 자가보수법, 건강관리법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 미국 스페셜티 관련된 커피 리포트 아까 제가 3명 중에 1명이 스페셜티 커피 마시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런 거에 되게 발췌 잘해서 이제 좋은 번역으로 소개해드린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뭐 와인이랑 스페셜티 커피랑 동시에 경험한 그런 전문가의 눈으로 본 스페셜티 커피 씬 뭐 이런 것들도 다루고 뭐 로스터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다룰 예정이어서 이거 QR 한번 찍으시면은 바로 레터 신청하기로 오실 수도 있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저 엄청 걱정했는데. 질문을 안 받고 스트레이트한 거는 지금 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저희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께서 2시간 반을 어떻게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맞아요. 원래 진짜 짧게 끝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진짜 알찬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이 알찬 내용이 또 대중적인 진짜 이런 세미나만 지체를 하면은 정말 너무 유익한데 여러분 제가 유튜버라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간 제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아주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면 조회수가 또 안 따라주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조회수가 또 수익이랑 연결되고 카운터 컬터로 갈 거냐 라콜롬브로 갈 거냐 다 하고 싶은데 이제 다 그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지 잘 해야지. 물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의 풀 버전으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다 넣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채용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었는데 커피를 좀 진지하게 오랫동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와주세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